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하루하루 내가 숨 쉬고 건강하게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뭐 했지? 하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잠자기 전에 좀 불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앞으로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어,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학대하는 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가정주부에서, 그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했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어, 55세까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만 키우라는 그런, 다그침과 채찍이 있었기에, 주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죠. 저는 돈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여성들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나와서 숨을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하물며 제과점에 가서라도 빵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에너지가 이제 55세를 그게 시발점으로 해서 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5년째 학생들에게 성인 학습자분들에게 공의를 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읍시다. 80대, 90대도, 그죠? 이제는 우리가 100세,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있어서 90세 됐을 때 내가 뭐 했지? 남들은 그동안 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 뭐 했지? 80대에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그죠? 다시 리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은 저희가 이제 동원대를 지금 요번 학기, 그러니까는 25년 첫 학기하고 지금 두 번째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동원대와의 인연은 우연찮게 찾아왔어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또 길을 닦아놨구나. 동원대하고 인연을 맺어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동원대 학생들을 17명을 올해 입학을 시켰습니다. 우연찮게 찾아온 행운이었어요. 저는 동원대는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직원 분들의 그 친절함과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온라인 수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하고의 왕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원대에 대한 느낌은 참 따뜻하구나. 따뜻하고 늘 교직원들은 조교님이나 이런 교직원들은 늘 모르면 전화 드리면은 늘 따뜻함과 잘 알려주는 그 친절함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17명의 학생들이 지금 한 학기 다니고 2학기를 맞이하면서 그 느끼는 만족감에 저도 가슴이 조금 많이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갔다 할까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동원대 학생들이 한 17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동아리 모임을 합니다. 동아리 모임의 그 회장님이 49년생이에요. 49년생이면 여길요. 그러니까 달력 나이로 77세, 아마 만으로 77세, 78세, 77세 정도, 76세나 77세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희 회장님의 그 열정을 누구도 못 따라가요. 준비해 와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 센터에서 6시에 모입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죠? 이분들은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2년의 과정을 마쳐야 된다고 누누이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동원대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자죠. 네, 제자인데 이분이 이번에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 이사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근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동원대가 서울대를 이겼다고 이게 회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뿌듯해서 동원대가 서울대를 이겼다는 건 무슨 일이냐? 이 박광용 이사장님이 동원대 요번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서울 1번이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었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 진짜 이분은 강서 지부장을 하시면서 이제 서울 택시운송조합 이사장에 이제 진출을 한 거죠.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몸무게 10kg까지를 빼면서 당당히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아리 모임에도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10명이 모인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엄청 서울택시운전자 교통회관에 있습니다. 잠실에 저희도 이제 축하할 겸 가봤는데 너무 분주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바쁘신 분이 또 저희 센터에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겠다고 회의에 우리가 동아리 모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동아리 모임 회 중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 동아리 회원, 이 동원대 지금 1학년 후배잖아요. 여러분들께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대지만,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래서 유학원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한번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사업거리를 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울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시는 분, 그분의 그 내용도 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희 동아리 모임을 말씀드리느냐?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뭐 그러니까 학습적인 서로 학습적인 부분은 그냥 잠깐이고요.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사업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너무 그냥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는 이제는 치매하고 있습니다. 예방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벌써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면 이제 졸업장이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한 번씩 꼭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일거리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물론 이제 여기 목사님들은 아동 지역센터 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동지역센터는 이제 위탁받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혜의 가족 상담 및 치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다 내서 학교에다가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학기에 과제물이 가 있어요.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의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이걸 2장 이내로 정리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문제 중에서 2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상담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족 상담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두 번째는 가족 치료의 기초에서 아마 2장인가 3장이 나올 거예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 기술하시오. 세 번째는 가족 상담의
구조화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래서 이게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다 탑재한 후에 과 대표님께 다시 카톡으로 공유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혜의 가족 상담 및 치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혜의 다세대 가족 상담 치료. 여기서 이제 보혜는 어떤 사람이냐? 보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학교이며 사랑과 가족은, 보혜이래요. 가족은, 그죠? 가족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학교죠. 그 다음에 사랑과 소통의 장소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인성은요, 50%는 타고났습니다. 인성은 50% 타고났고 30%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는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볼 때 어때요? 품격과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주변에 몇 분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원장님이 진짜 저보다 6살 많지만 교회 저희 같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저는 이분을 항상 저희 고양시에서 대표들하고 만남이 있을 때는 가끔가다 같이 동석을 합니다. 왜? 이 언니가 저는 사람을 좀 믿어버리고 다 이렇게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뭔가가 예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부원장님인 같이 이렇게 동석을 하면서, 근데 안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저는 말 안 듣다가 나중에 그렇군 하고 이제 또 제가 발등에 그냥 막 그냥 그러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가족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바로 옆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옆 사람이에요. 가족 플러스 바로 내 옆집구. 그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선배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가족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학교이며 사랑과 소통의 장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가정 환경이 어떻구나. 그 사람의 저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에서도요,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이 배어 나와요. 그죠? 이 목소리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도 중요하고 얼굴 이미지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왜?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므로 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말아라.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잘르라.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진 못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심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항상 소개할 때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다 모든 게 학력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하는 걸 알고 나서 참 심한 배신감에 몇 달간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더 똑똑해지고 또 연륜과 경험이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겠습니다. 자, 가족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학교. 참, 이 가족, 그 다음에 이 사랑, 소통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1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토론할 수가 있는 이 단어라고 봅니다. 그죠?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죠? 옆 사람과의 사랑. 이게 이 사랑에는 모든 걸 응축하고 함축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뭐예요? 우리가 불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통인 사람하고는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돼요.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자르세요. 저는 자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리를 쫓아갔더니 화장실이고, 꿀벌을 쫓아갔더니 꽃동산이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내가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면 선생님들이 먼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베푸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혼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참 아쉽죠. 그죠?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가족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학교, 그죠? 그래서 사랑과 소통의 장소이다. 이 보혜는 1913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매닝거에 일하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모자 공생 관계에 가서 불안과 애착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살까지 인격 형성이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불안과 애착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1954년 국립정신보건으로 옮긴 후에는 이론의 기초를 확립해요. 보헤니 그리고 1959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했고요. 이론을 완전한 형태로 확립한 게 1954년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치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12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다세대 가족 치료다. 그러면 누굴 생각하라고요? 이 보엔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엔의 가족 치료는 정신역동적 접근 방법, 그죠? 체계적인 정신역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관계, 그죠? 릴레이션십, 상호작용, 이 가족 관계도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고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이 관계,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 관계, 그리고 가족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치료다. 자, 보행의 가족치료는 뭐라고요? 상호작용, 관계, 그 다음에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구조, 그죠? 예, 핵가족, 그 다음에 뭐 3세대 가족, 이런 가족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자신과 나 자신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보다는 가족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객관적인 그죠?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의 그죠? 나의 포지션, 나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정서와 가족의 분화를, 그러니까 가족의 그죠? 가족의 분화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애착과,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었죠? 불안과 애착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애착. 그래서 이 가족의 분화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높냐,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정서와 가족의 분화를 이해하는 데는 뭐가 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심리적으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겠죠? 이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 정적인 어려움, 질병, 중독 등
다양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갈등이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의사소통 문제, 감정적인 어려움, 질병, 중독, 저는 이게 참 감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기분이 뭔가가 잘 안 풀리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감정이 그냥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촉촉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나도 모르게 좀 사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라 저희 직장, 저희는 이제 강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몇 년 같이 있다 보니까 7년째 우리가 같이 있고 2019년에 저희가 여기 센터 생겨서 지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파악하고 음, 하여튼 교회 권사들이 저는 그냥 언니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이제는 저에 대한 파악을 해요. 어떨 때는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저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쟤 또 뭐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근데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가족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저는 우리가 많이 아마 선생님들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이 연륜과 경험이 조금씩 쌓으면서 이 감정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그래서 페르소나, 그죠? 가면을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투명하게 다 나타나 버리니까 좀 보이잖아요. 벌거벗은 느낌이잖아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저는 이제는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게 이 감정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 문제도 저는 지금 그러니까는 뭐야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이게 본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론만 얘기하고 다 결론으로 해서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죠?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를 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한테 이게 잘못 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또 쓰이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군순에서 이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제 뭐 중독에는 마약 중독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들 사이에서는 이 의사소통 문제,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등의 씨앗이 생긴다. 또한 질병, 중독 등 다양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 가족 치료 이런 초점을 맞추는 상호작용이나 관계 그리고 가족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 치료 방법이 교회 내 다세대 가족 치료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는 원가족부터 건강한 분리는 그죠? 원가족부터 건강한 분리는 어떠다? 삶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는 이 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족부터 건강한 분리는 삶에 있어 능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2쪽에 보면 뭐야? 가족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과정, 구조의 역동성을 강조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과거 세대 미해결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전수되는 것을 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과정 구조를 파악해서 그 문제가 뭔지 그죠? 여기서는 과정과 그 정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그 구조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함으로써
원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서 자기 분할, 그죠? 자기 분화가 어떻게 잘 원가족으로 해서 잘 여기서는 분리가 되어 있느냐, 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서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과정과 구조를 잘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돼서 이 원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서 어떻게 된다? 가족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죠? 정서적 과정 구조를 파악해서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습관적이죠. 그죠? 아, 쟤는 늘 그래. 쟤는 무슨, 쟤는 그래. 원래 그래.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날이 서 있다는 것은, 만약에 엄마가 날이 서 있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 캐치해주고, 남편이 밖에서 만약에 뭔가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부인이 캐치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그치? 그래? 원래 그래. 그래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습관적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선생님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가족을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지금 여기서 갈등이나 의사소통, 지금 금방 설명했던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행 가족 치료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행의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건강, 웰빙, 기죠.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그러니까 심리적, 이 보행의 거기다 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보현의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들은 뭐라고? 저도 지금 또 이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어요. 심리적 건강에 동그라미고 그다음 웰빙 향상 여기다가 어떻게 잘 사느냐 삶에 어떻게 돼서 만족감은 어떤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적 건강과 보현의 다섯의 치료는 어떻다? 가족 치료는 내 마음 심리적 정서적 건강 그다음에 웰빙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자, 보엔의 가족 치료는 뭐가 변화를 시키는 거라고요? 심리적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킨다. 자, 이제 됐지요?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과 자연 체계 이론을 토대로 구성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한다. 개인의 성장, 변화. 그 다음에 확장된 원가족 3세대 이상의 체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는 가족의 뭐예요?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또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 개인의 비난보다는 문제의 원인, 결과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복합하게 얽혀있는 순환론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아. 보혜는 가족 구성원들 간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관계망을 어떻게 돼서 이해하고 분석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가족 구성,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의 비난 문제는 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걔는 원래 그래 하고 비난보다는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제 작은 애가 왜 손톱을 물어뜯고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그죠? 그 문제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떻게 든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순환론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쉽게 보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는 정리가 됐습니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 구성에서는 감정적인 어려움, 의사소통의 문제, 그래서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 이유가 뭔지 원인을 파악해서 단순한 선형론적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순환론적 관계의 그 문제 실마리를 풀어가자는 게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다 되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 계율을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엘의 다시대 가족 치료는 정서적 감정과 그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가족 체계를 우리가 그 자기 분할 수준을 잘 높여서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된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의 이론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 어때요? 머레이 보레는 임상적 연구를 1950년대부터 조지타운대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레이 보에는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모자 공생, 그죠? 모자 공생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자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게 애착과, 그죠? 그래서 병리적 애착으로 분리예요. 결합 불안이 교대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 이성적 자기 통제가 어려운 불안한 애착에 관심을 가졌고, 그 후 아버지를 포함한 삼자 관계로 가족 전체 정서적 과정과 그래서 보혜는 임상역에서 자기 분화 이제 주요 개념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는 자기 분화, 성각 관계, 핵가족 정서 체계, 가족 투사,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 과정, 형제 순위, 그죠? 형제 순위, 장남이냐, 장녀냐, 막내냐, 차남이냐, 이 순위, 포지션, 자기들만의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가장 중요한 정서적 인정. 그다음에 사회적 정서 개념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 개념을 다음 시간에는 뜯어보겠고요. 자,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114쪽에 보면은 정신 모레이 보에는 가족치료 분야에서 정신분석적 원리를 개발해서 정신분열적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 정신분열증, 그죠? 뭐 조울증 같은 조증 환자, 뭐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 환자와 그 어머니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모자 공생의 개념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이 보현의 여기서 하나를 보면 보현의 가족 치료는 중간에 보면은 주로 가족 구조 접근가 있다. 따라서 이 접근은 뭐라 그랬어요? 또 나오네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이 정서적 관계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불안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체계를 개인의 독립된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보에는 가족 체계를 개인의 독립된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개인과 원가족 간의 정서적 관계, 그죠? 이 정서적 연결고리에 따라서 가족이나 그다음에 가족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 보에는 가족 체계를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정서적인 관계로 연결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정서적 관계와 가족 구조를 잘 파악해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여기서 머레이 부엔의 다세대 어, 가족 치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족 구성원, 맨 위에 있습니다. 115쪽 위에 한 가족 구성원의 문제나 변화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중에 한 가족 구성원의 문제나 변화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상담에서는 뭐다?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더 깊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에서 접근해서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개요는 이 머레이 부엔의 가족 치료는 정서적인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구조를 어떻게 되겠어?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 의존적인 이런 관계에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나 변화를 어떻게 돼? 가족 체계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다? 여기서는 각 구성원들의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더 깊이 관찰하고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족 체계를 우리가 접근을 해서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게 머레이 보헤네 다세대 이론 치료, 가족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주요 개념, 자기 분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